KT 차기 회장의 내부 출신 인사인 구현모 커스터머의 미디어 부문장이 내정됐습니다. 신임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KT를 이끌게 됩니다. 횡령 배임이나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진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로운 주인이 31년 만에 금호그룹에서 범현대가로 바뀝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오늘 금호산업과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평균 1억 원을 들여 창업한 뒤 연간 3,400만 원을 버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상권 쇠퇴와 경쟁 심화 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총 2조 5천억 원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습니다. 국내 2위 아시아나항공이 출범 31년 만에 새 주인을 맡게 됐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취득하는 주식 매매 계약과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2조 5천억 원을 들여 금호산업이 보유한 구주 30.77%를 3,228억 원에 인수하고 2조 1,772억 원은 아시아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구주와 신주를 포함해 총 2조 101억 원을 들여 아시아나항공 지분 약 61.5%를 확보하게 되고 미래에셋대우는 재무적 투자자로 4,899억 원을 투자해 15%의 지분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현재 1조 원대인 아시아나항공 자본금은 3조 원대로 늘어나고 660%에 달하던 부채 비율도 277%까지 떨어집니다. 아주 고질적인 아시아나의 문제였는데 부실한 재무 구조가 아주 대폭 개선이 됩니다. 다시 또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낮은 비용으로 그래서 이제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된다고 봐야죠. 인수 대상에는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 IDT, 금호리조트도 포함됐습니다.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내년 4월까지 국내외 기업 결합 신고 등 모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기업 이사의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 재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우선 의결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사가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이 침해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 해임 요구나 독립적인 사회이사 선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경영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사용자 측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의 사정이나 사업적 특성 등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 제한 결정을 상황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경총은 무리하게 가이드라인 도입이 강행됐다면서 가이드라인이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정경련도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 활력을 잃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는 경영진이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당장 내년 초 주주총회부터 독립적인 사회이사 추천이나 이사 연임 반대 등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검찰이 조현준 회장과 이해욱 회장을 결국 기소했군요. 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어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자금 위기를 겪던 자신의 개인 회사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욱 대림산업회장은 호텔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개인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준 회장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는 공정위 조사로 처음 드러났죠? 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계열사 갤럭시 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기 위해 25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효성투자개발이 부당 지원하도록 했다며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 회사로 알려진 갤럭시 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 말 경영위기로 퇴출 직전에 놓였었는데요. 효성그룹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총수익 스와프, TRS 방식의 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 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채무 보증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 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재무가 부실한 G가 거액의 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효성투자개발이 CB에 수반되는 신용거래상 위험 일체를 인수해 사실상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억대 연봉,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꿀 텐데요. 이런 고액 연봉자가 계속 늘어나 전체 봉급 생활자 가운데 4.3%, 80만 명가량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 평균 소득도 3,6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들에게 1억 원 이상은 꿈의 연봉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로 분석한 직장인들의 연봉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세전 소득이 한 해 1억 원 이상인 직장인은 80만 2천 명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71만 9천 명에서 8만 3천 명, 1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로 대기업 임원들로서 전체 봉급 생활자 가운데 4.3%, 근로자 100명 중 4명꼴이었습니다. 직장인의 꿈이라는 억대 연봉자는 지난 2013년 47만 2천 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 50만 명, 2016년 60만 명을 넘어 2017년 70만 명을 돌파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작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 제조업, 서비스업 순으로 억대 연봉자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SK에너지, SK종합화학, S오일,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주요 정유 화학기업 직원들은 평균 1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근로자가 신고한 평균 급여액은 3,64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4,301만 원으로 근로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 서울 순이었습니다. 반면 제주는 근로자 평균 급여가 3,123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울산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세였고 또 그동안 수출이 잘 됐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항상 1등이었어요. 반면에 제주도는 중국 관광이 상당히 타격을 받으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던 거죠.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 미달자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세액 소득공제 등으로 모두 돌려받아내야 할 세금이 한 푼도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돈을 얼마나 들여 사업을 시작하고 1년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업종으로 시작해야 가장 유리했고 이들의 어려움은 뭐였을까요?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4만 개 업체를 조사해서 첫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지난해 기준 274만 개,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6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창업하는 데 평균 1억 300만 원의 비용을 들였고 지난해 평균 3,400만 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3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도 3년 정도를 일하면 창업에 썼던 비용만큼을 벌 수 있었다는 얘기지만 업종별로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1억 5천만 원가량을 들여 연 5천만 원을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3년이 채 안 돼서 들인 비용만큼을 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숙박과 음식점업은 1억 원 정도를 쓰고 연간 3천만 원을 벌어 3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소매업은 2.4년, 교육서비스업은 가장 긴 3.45년이 필요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자기 소유의 점포를 갖고 있는 경우는 5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고 새들어 장사하는 소상공인 중 또 대부분은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내는 월세는 평균 122만 원, 보증금은 2,200만 원이었습니다. 또 이들에게 경영상 가장 어려운 점을 물었더니 상권 쇠퇴를 꼽은 비율이 절반에 육박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쟁 심화와 원재료비가 뒤를 이었고 최저임금 문제를 꼽은 소상공인은 5명 중 1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써야 하는 비용보다는 당장 손님과 일감이 줄어들어 장사가 안 된다는 점이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죠.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번 가이드라인이 우리 한국 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국민연금의 최고 결정기구, 의사결정기구 기금운용위원회가 이제 오늘 아침에 열렸잖아요. 예. 그 가이드라인 놓고 사실은 지난달부터 좀 발성이 많았는데 예. 오늘 의결된 내용에 일단 그 개괄이라 할까? 예.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총액이 한 700조가 지금 넘었습니다. 700조. 700조가 넘었고 우리 국민들의 이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네. 정부가 이제 만든 건데요. 네.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은 1,400조고 네. 국민연금은 700조고 절반이네. 예, 700조 정도 중에서 한 15% 정도가 지금 주식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한국 주식에. 예, 한국 네. 주식에.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700조가 넘어서 한 740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15%좀 되니까 약 100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조 원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 그러면 약 한 7, 8% 정도 살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웬만한 대기업들의 주식의 지분은 지금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마트 네.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지분이 10%가 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내 주요한 대기업들은 이미 네. 국민연금이 대주주이고 네. 이러한 국민연금에서 만약에 이제 기업들이 올바르게 그 기업을 경영하지 못하고 횡령이나 배임 이렇게 네. 또 사익 편취, 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 그러면 네.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이번에 만들자. 이사를 해임할 수 이사를 있는- 해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주 제한을 해서 이번에 주요 2대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디십 코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 지분을 가지고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서 이사를 해임하고 정관을 변경하고 네. 기업 경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 네. 우리가 몇 년 전에 대한항공 땅콩해안 사건이나 또 뭐 이렇게 몇 가지 사건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또 뭐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이 또 네. 200억 원 정도를 횡령을 했고 또 뭐 회사 자금을 가지고 기소됐다는 보도 나왔어요. 뭐 변호사 비용 네. 400억 원이나 썼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됐고 뭐 대림 산업의 또 네. 회장도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네, 있었고 이와 같이 기업의 대주주들이 이러한 횡령이나 배임이 있을 때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이사도 해임하고 네, 또 정관도 변경시키게 하고 이런 네.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작년에 도입된 왜 스튜어드십 코드 있잖아요. 맞습니다. 의기권 예. 행사 지침. 그거의 네.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정부가 이때까지 이제 우리나라 모든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네. 그 3년 전에 있었던 대한항공 그 땅콩해양 사건을 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겁니다. 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대주주인데 왜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느냐? 네, 네. 이렇게 경영권을 좀 참여해서 네. 이러한 그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국민이 만들어준 돈으로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인데 네. 대한항공이 좀 올바르게 경영을 하고 네, 네. 또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가해라.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우리가 네.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김 교수님 지금 보니까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인 상장기업 수가 150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전체 네. 주식시장이 1,400조인데 예.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니까 예. 만약에 산술적으로 봐도 네. 상당한 기업들이 전부 다 웬만한 네. 기업은 전부 다 우량한 기업만 투자해야 되니까요. 네. 국민연금이. 그런데 오늘 이제 의결한 내용 중에서 횡령 배임이나 이런 경영진의 사익 편취 말고도 또 뭐 배당이라든지 또 높은 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주주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조금 더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뭐 기업이 네. 일반 그 배당 정책에 대해서 네. 올바르지 못하고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네. 우리나라 활동 범위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네. 기업들이 네. 배당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기업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너가 직접 경영을 하고 우리나라 네. 대기업이 삼성전자 키워왔는데요. 네. 외국인들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대주주가 경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단기적인 경영 성과를 올려야 하는 전문 경영인과 입장이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업이 된 네. 이유는 오너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수십조 원을 투자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의 전문 경영인들은 단기적인 배당을 올리고 주가를 올려야지 본인이 2년마다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서 연임을 하지만 네. 삼성의 오너는 수십 년간을 내다보고 직접적인 투자도 하고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했기 네. 때문에 오늘의 삼성과 같은 네, 대기업을 네.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오늘 가이드라인 중에서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지나치게 기업의 배당이 낮을 경우에는 적극적 주주 활동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이 배당을 좀 조금 하더라도 미래 투자로 해서 돈을 남겨놓는 기업의 경우에는 결국 주주권이 보면 국민연금과 삼성전자의 갈등이 예상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려되는 게 네. 단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배당을 많이 하고 네. 주가를 올리는 애플이나 미국 기업이 네. 되겠지만 네. 삼성과 같이 수십조 원의 반도체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기업들은 배당을 작게 하는 것보다도 주가를 올리는 것이 주주에게 훨씬 낫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제가 1994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정권회사에 근무했을 때 네.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찍었어요. 1000포인트. 근데 네. 지난 20년 동안 겨우 주가는 종합주가지수는 2000이니까 두 배밖에 두 배밖에 안 오른 겁니다. 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삼성전자는 그 당시 3만 원이었으니까 3만 원. 네. 100배가 오른 겁니다. 네. 엄마 아파트가 그 당시에 2억이었으니까 네. 11배가 올랐고요. 22억이고. 네. 삼성전자가 삼성은 100배가 가장 올랐죠. 좋은 투자 수단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네. 배당을 많이 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네.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네. 기업이 장기적인 성장을 하고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네.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크게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정책이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건 정말 좋지만 배당이라든지 기업의 네. 경영에 참여해서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고 네. 자율권을 주어서 기업이 장기적인 성장을 하는 것도 좋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좀 정부가 판단할 때 스튜어디십 코드를 실행할 때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말에 발표되려다가 조금 진통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 발표하려고 했던 내용과 오늘 발표된 내용에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기업자의 경영자 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 같이 배당 정책이라든지 네.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네. 일시적인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고 네. 해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있고 네. 또 기업의 오너가 경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1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100개가 넘기 때문에 네, 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다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 개입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게 되고 네. 또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주라든지 개인의 오너가 기업을 일으키고 발전시켰는데 그런 일시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뭐 경영권을 박탈한다든지 네. 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업 경영에 간섭을 한다. 지금 기금운용위원회 저게 이제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저기를 보니까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고 정부 당연직 5명이니까 6명이 정부 관계자네요. 그리고 맞습니다. 사용자 대표, 예. 근로자 대표, 또 뭐 전문가 하면은 또 정부 추천이 있을 텐데 결국은 정부 사람들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정부가 뒤에서 저걸 통해서 기업의 경영 개입을 강력하게 한다. 뭐 이런 우려죠, 기업들은. 맞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원하는
방향을 네. 이끌어갈 수 있다. 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기금운영위원회 최고 책임자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기업이라든지 경영을 대표하는 분들보다도 네. 정부를 대표하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입김을 사기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네. 때문에 좀 경영계에서는 반대하고 네. 이번에 표결에 있었던 것도 원래 의결을 해서 서로 조화롭게 해서 서로 네. 양보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표결을 붙였고 경영계에서는 14명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불만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아예 그냥 오늘 회의에 아예 참석도 하지 참여를- 않았고. 아, 표결이라도 해서 뭐 막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예 그냥 뭐 4표밖에 안 되니까 아, 20표, 어차피 20표 가봐야 안 중에서 되겠다? 예, 그래서 아. 과반수도 안 되고 아예 그냥 참여도 하지 않았고 이번에 표결로 그냥 처리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업자의 측면을 좀 양보해서 좀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수용이 안 되니까 아예 이번에 행사에 표결도 참여하지 않았다, 뭐 거부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알려졌습니다. 11월 말에 하려다가 좀 불만이 많았는데 한 달 동안에 재개 의견이 거의 뭐 수용이 안 됐다,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불만인 건가요? 맞습니다. 뭐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 반영을 했다고 하지만 경영권을 요구하고 또 네. 기업의 지속성을 요구하는 기업자의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회의도 참석하지 않겠다. 그럼 표결에 재계에 빠져버렸습니다.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재계가 이 대목에서 이런 의결권이 나왔는데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재계? 재계가 원하는 것은 뭐 이러한 당연히 이제 뭐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지만 주주들도 그런 예. 부분을 활동을 해야 되지만. 예,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외의 문제, 뭐 특별한 사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네, 네. 특별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회의를 열어서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성 또 뭐 훼손성 이런 게 네.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박농우 장관은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까 기금 운영에 보니까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수도 좀 적고 완전히 그 전문적인 경제 전문가들로만 돼 있다 하더라고요. 민간인들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부에 휘둘리는 게 아닌가. 이것만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된다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너무 정부에 휘둘리는 게 유럽과 캐나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러한 연금이 굉장히 큰데요. 네.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네. 절대로 이렇게 스튜어십 코드나 적극적인 행사를 참여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나 주주 이익입니다. 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뭐 우리 노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도 네. 우리 국민 전체 국민의 가장 소중한 자금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기업 수익성 위주로 좀 해야 되겠고 이러한 뭐 기업에 대해서 일시적인 뭐 공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뭐 국민 정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ESG 해가지고 환경, 또 사회 책임, 지배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 등급이 떨어질 경우에 상당히 주주권 행사를 하게 맞습니다. 되는데 이건 좀 이념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업들이 스스로가 이제 평가하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지 않습니까?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한일 갈등이 있을 때 네. 정부에서 절대로 좀 개입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잘 극복하겠다. 네, 네. 역시 삼성과 하이닉스는 일본에서 부품 수출 안 했지만 네. 스스로가 충분히 극복을 해냈고 오히려 정부가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네, 이와 네. 같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스스로가 자생력이 있고 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부품 조달을 국내에서도 하고 자체에서도 개발하고 네. 다변화로 극복을 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정부가 스스로 정부가 개입해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네. 기업 스스로 맡겨둔다 그러면 스스로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가 ESG 이유를 ESG? 가지고 네. 하는 것보다는 아.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을 주고 기업 스스로가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좀 자유방임제로 좀 내버려둬라. 큰 사회적인 무리가 없다 그러면 네. 기업이 스스로 극복을 잘해 나가겠다. 네. 뭐 그런 취지로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ESG 분야, 환경, 사회 책임, 지배 구조라는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어떤 그 기관 투자가가 기후 온난화를 예방하고 이런 사회의 투명성을 좀 높이자 이러기 위해서 적극 나선다. 그럴 경우에 기업 주주 가치가 과연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ESG의 상당히 갈등 사안이다. 뭐 이런 지적을 하던데. 뭐 최근에도 뭐 삼성도 노동자 문제나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이와 같이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되었었던 네. 이유도 네. 좀 배려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삼성이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를 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네, 또 네. 그와 반면에 삼성이 이렇게
굉장히 그 수익과 국가 경제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ESG 문제를 가지고 뭐 국민연금과 또 외국계 기업에서 우려를 해서 경영권 탈취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우리 국민연금은 또 그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네. 뭐 현대자동차 엘리엇 문제라든지 엘리엇 때 우리 엘리엇 현대차를 펀드 방어하고. 문제라든지 네. 또 삼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의 최대 그 기업의 주주로서 네. 한국 기업을 보존하는 것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네. 우리 국민연금은 정말 우리 소중한 국민의 노후 자산을 위한 그렇죠. 것이니까 네. 이런 주주 가치에 최고의 역점을 두어야 되겠고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다. 네. 우리나라 기업은 스스로 잘해 나가고 있다. 네, 네. 다만 아까 문제가 되었던 대한항공이나 뭐 이렇게 효성그룹 효성, 같은 경우에 네. 횡령 배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벌을 해야 되고 네.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업 자율성에 맡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이제 주총 때부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되면 그런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 오너들 상당히 긴장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업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법과 네. 원칙대로 기업을 경영해야 되겠고 네. 그런 위반이 된다 그러면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김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주주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한국의 뭐 디스카운트, 기업의 디스카운트가 좀 줄어든다. 뭔가 이렇게 법무부 장관님께 말씀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뭐 장단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경제 수익률이 뭐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기본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1.25%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겨우 2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량한 기업은 100배나 올랐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을 맡기고 또 기업이 스스로 한다 그러면 더 큰 수익을 올리고 국민연금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대중 교수님 오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3월에 보너스냐 아니면 세금 폭탄이냐. 많은 직장인들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시죠.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공제 항목들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 오늘 비즈플러스에서 자세히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조중식 세무사님 오셨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말이면 늘 이 연말정산이 관심인데 요즘에는 뭐 모바일로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하거나 모바일로 할 때 뭐 시작 시점이 좀 다른가요?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는 사실 내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해서 이제 제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인터넷으로는 1월 15일부터 오픈이 되고요. 인터넷은 1월 15일이고 네, 모바일은 18일부터 3일 18일부터 정도 늦게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홈택스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 하면 굉장히 쉽게 되던데 아무리 그렇게 쉽게 되더라도 또 이게 조회가 안 되는 뭐가 있다면서요. 따로 영수증 뭐 챙겨야 된다는데 그건 뭐가 있어요? 몇 가지 항목들이 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그 뭐 중고등학생들 교육비라든지 그 교복비요. 교복비가 1인당 50만 원까지 되거든요. 중고등학생. 그리고 또 이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도 많이 구입하시죠. 안경과 콘택트 렌즈도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된다. 뭐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그 보청기나 휠체어 구입 장애인들 휠체어 구입비도 이제 따로 영수증을 좀 챙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학원비도 공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좀 챙겨야 됩니다. 국세청이 저런 것도 좀 조회하게 만들지 왜 안 만들었죠? 네, 이거 뭐 일단 자료 제출을 학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뭐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 세무사님, 그 13월에 보너스라고 하던데 아까 폭탄이냐 보너스냐 제가 그랬거든요. 폭탄 맞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 2014년 정도인가요? 그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좀 많이 바뀐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연말정산 대란이라 그래가지고 연말정산을 1년에 2번 한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혜택이 줄면서 그 원래는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게 매달 급여 받으면서 떼인 세금, 그거의 합계와 실제 이제 1년 연봉이 확정되면 그 실제 내세금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매월 받을 때 조금 뗀 사람이 이번에 많이 떼서 폭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뗀 사람은 상대적으로 실제 세금 계산해 보니 이거 너무 조금 뗐다. 그러면 이제 폭탄 맞는 거죠. 그러면 격리실에 얘기해서 좀 미리 많이 떼고 그래서 그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많이 떼는 뭐 이게 사실 뭐 조사하기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리 많이 떼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하고 아무래도 이제 바뀐 부분 하나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늘어난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 그 늘어난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네. 그 의료비 중에서 네. 산후조리원 비용이 있어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이 비용? 따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어. 연봉이 이제 높은 분들은 안 되는데 네. 1,907천만 원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한 번 비용. 출산할 때 네. 200원이니까 한 번밖에 못 받겠네. 그렇죠. 뭐 1년에 2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쌍둥이 드물겠죠. 나오면 2번 받습니까? 아니요, 쌍둥이라도 출산을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한 번이니까. 뭐 네. 아이당 한 1회가 그러니까 한 네. 번이 아니라 네. 출산 1회당 네. 어쨌든 네. 뭐 1월에 출산하고 12월에 네. 출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러면 2번 받을 현실적으로 수 쉽지 있겠죠. 않습니다. 네. 그래서 1회당 200만 원까지 네, 네.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7월 1일 네. 올해 7월 1일 이후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30%가 이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소득공제율이 30%?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소득공제에 포함된 것뿐 아니라 네. 그 원래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네. 소득공제 한도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에 걸리더라도 추가로 100만 원 네네. 한도가 늘어나는 부분이 혜택이 또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기부금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기부금 공제율이 15%랑 30%로 나눠지는데요. 네네. 그 30% 적용되는 고액 기부금 기준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네, 그래서 고액 기부금 공제율 네.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그런 네. 정도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담보대출 이자라든지 월세 공제 혜택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집을 너무 비싼 집을 사면 안 해주고요. 네. 그 기준이 예전에는 면적 기준도 있었는데 그건 없어지고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그런 집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 공제를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5억 원으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기준 시가 기준으로 4억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 거고요. 조금 더 네. 비싼 집을 사도 혜택을 네. 받을 수 있게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월세는 또 어떻습니까? 월세 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이제 월세로 사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주택 규모별로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혹시 좀 면적이 크더라도 네. 가격이 좀 작은 주택 네.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예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거나 네. 아니면 기준 시가 3억 이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집이면 월세 세액 그렇군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네.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게 뭐 줄어듭니까? 어제도 뭐 좀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네. 대표적인 게 그 자녀 세액 공제거든요.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 공제 20세 이하 자녀를 이제 둔 가정 같은 경우에 1인당 네. 첫째랑 둘째까지는 1인당 15만 원, 네. 셋째부터는 30만 원 이렇게 이제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을 줬었는데 네. 그 아동 수당이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한 달에 아동 수당이 월 10만 원씩. 10만 원. 예, 네. 네. 그게 이제 7세 미만 아동들까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네. 중복 혜택이다. 정부 그래서 세금을 줄이려고 네. 그걸 뺐군요. 그래서 네. 이 공제 대상을 7세 미만 자녀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네. 또 어떤 것들이 이번에 좀 공제에서 좀 제외가 되는 또 거죠? 신용카드를 지출하면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제외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중에 네. 이번에 추가된 게 이제 면세점에서 지출한 것들. 면세점에서?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제 작년과 달리 혜택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공제 혜택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네. 우리 세무사님께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또 우리가 지금 아는 것보다 좀 달리 상당히 그 재미있는 꿀팁을 좀 가져왔다는데 하나 소개해 일단은 주실까요? 꿀팁 말씀드리기 전에 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뭐 조심해야 됩니까? 의료비 세액 공제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할 때 네. 요즘에 뭐 실손 의료비 실비 보험이죠. 실비 그렇죠. 보험 가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다 웬만한 사람 다 병원 가입했죠. 가면 이제 보험금 네. 청구해서 좀 보전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지금 명시가 됐어요, 법에. 그러니까 의료비 공제에서 실손보험으로 이미 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실제 안 본인 된다. 부담한 게 아니니까. 근데 네. 그 사람들 보면 그거 어떻게 알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신청하는 국세청 전산 아주 무섭습니다.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제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아예 네. 홈택스에서 조회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꼼짝 말하네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할 때는 네. 실손 의료비 본인이 받은 거 내역까지 조회가 되니까 네. 그 부분은 제외하고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쓸데없는 되고요. 기대하지 말고 네네. 실손보험으로 받은 것은 네. 꿈도 꾸지 마라. 네네,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뭐 좋은 팁이 좀 그리고 있을까요? 그 부양가족으로 이제 등록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네. 사실 뭐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뭐 네. 형제 자매까지도 가능한데요. 네. 다른 가족들은 사실 그
반드시 같이 살아도 되지 않는 예외 조건을 많이 두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같이 살아야지만 가능하도록 공제가 가능하도록 돼 좀 있거든요. 까다롭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네. 20살이 안 되는 소득 없는 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주소가 달리돼 있다면 다행히 12월 31일 뭐 아직 며칠 남았죠. 그 전까지만 주소를 이제 같은 주소지로 해놓으면 며칠 안 공제를 남았는데. 받을 수가 네. 있으니까요. 네, 네. 며칠 안 남은 기간에 실제로 네. 뭐 부양을 한다면 주소를 네. 좀 옮겨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학원비의 경우에 초등학생부터 네, 공제가 뭐 안 된다는. 네, 거 원래는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이 좀 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네,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이제 자녀를 네. 둔 경우죠. 뭐 학교 갔으니까 이제 학원비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라는 게 입학 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입학 전. 예. 근데 입학 3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2월 입학하기 전에 1월, 2월 2달간 낸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1, 2월 학원비는 네, 네. 공제가 예, 가능하니까 입학 전이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되겠네요. 예, 그거는 1학년 자녀를 둔 분 같은 경우는 네. 그거를 좀 잘 챙기는 것도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녀를 둔 또 가정에 또 주의할 부분이 좀 있다던데. 그 이제 중요한 게 네. 부양 가족을 부모 중에 맞벌이 같은 경우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잖아요. 네. 엄마 아빠가 다 신청할 수는 없고 네, 엄마 네. 아빠 중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아빠가 그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했다면 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여러 가지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항목들이 있는데 네. 그거 역시 아빠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빠가 예, 부양 가족으로 아들이 부양가족으로 아들 예, 두고 아빠가 있다면. 넣는데 네, 네. 엄마가 나도 지출한 거 있으니까 나도 공제 받을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래서 그거는 사실 미리 연초부터 네. 정해야 되는 거죠. 부부끼리 내가 늘 테니 어떻게 내가 부양 하겠다. 가족을 넣을 테니 이런 지출은 이제 내가 하겠다. 작전을 이런 식으로 잘 짜야 해서 되겠네요. 작전을 네. 짜야 되는 거죠. 그런 네. 부분도 있고요. 네. 뭐 사업 그 부부 중에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와 남편은 사업자고 한 명이 사업자인 경우에. 네, 네. 부인은 뭐 근로자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사업자들은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거든요. 세액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예, 뭐 예외적으로 매출이 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 이런 공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네. 근데 사업자가 좀 보통 이제 알고 계시기로는 소득 큰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업자인 그 남편 쪽이 소득이 많다. 그러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남편 쪽이 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남편이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항목들이 사업자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럼 부인은 네. 원래 근로자니까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또 부양가족으로 안 넣었기 때문에 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도 못 받는. 예. 이제 잘 받으려면 네. 내년 초에 잘 준비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그래서. 경우에는 소득이 근로자인 부인 쪽이 조금 적더라도 부인이 자녀를 소득공제 신청자로 넣는 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세무사님, 지금 네.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더 우리 시청자들에게 조금 전해줄 좋은 뭐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뭐 며칠 안 남아서 네. 지금은 뭐 자료를 챙기는 거가 중요하지 네.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긴 쉽지 않은 시기긴 아니 한데요. 그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연말에 막 하는 사람도 지금 있던데. 그 말씀을 사실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거 괜찮지 않아요? 네, 연금도 네. 사실은 뭐 미리 들어 놓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혹시 안 들어 놓으셨다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뭐 소득에 따라서 이제 연봉 1억 2천을 기준으로 네. 3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최대 세액공제 400만 혜택을 원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한 세금 전략이 얼마나 되려나? 한 뭐 48만 원에서 뭐 60만 원 이 정도, 그래요? 그 정도 이상 네.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이미 나는 뭐 다 넣고 있었다 그런 네. 분들인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추가로 불입하면 7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세액공제 혜택 그렇기 네, 때문에 이틀 남았지만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가입해서 넣으면 네. 그 넣은 부분에 그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저축하면서 뭐 그만큼 세금 혜택 받는 거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조중식 세무사님 오늘 그 연말정산 아주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31년 만에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종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우선 매각의 원인이 된 경영 정상화가 당장 시급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들으셨습니다만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아시아나 인수에 투입하는 총 금액은 2조 5천억 원인데요. 이 가운데 구주 인수에 들어가는 3,200억 원 정도를 빼고 나머지 2조 1,700억 원 정도가 이제 유상증자에 투입이 됩니다. 이게 유상증자에 들어가게 되면 자본금이 이제 크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본금이 올라가게 되면 부채 비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 660%를 넘는데 이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277%까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재무 안전성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와 함께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좀 추진이 이미 되거나 좀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경력 15년 이상 직원들 대상으로 이번 달에 좀 희망퇴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5월에 의해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무급휴직 신청도 받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회사인 에어부산 또 에어서울을 매각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임을 일단 이미 올렸고요. 국내선 운임 3% 정도 올렸고 내년부터는 대형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앞자리나 비상구와 같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자리에 추가 요금을 부과를 해서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미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에 일본의 무역보복 취지 이후에 이제 불매 운동이 아주 강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사실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게 실제로 항공업계의 실적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 나온 걸 보면 그런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한항공이 3조 2천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 1,100억 정도가 났고 아시아나는 1조 8천억 정도 매출에 5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도 이익을 냈다고는 하지만 1년 전에 비하면 이익 규모가 70%나 줄어들었으니까 결국 실적 부진에 늪에서 역시 같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문제는 향후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일본에 대한 일본전 제품 또 일본 여행에 대한 이런 불매 운동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 현재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대형 항공기 업체로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도 있고 또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과의 경쟁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실적을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안팎으로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데 새로운 주인이 현대산업개발이 경영 정상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정명구 HDC 그룹 회장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강화다. 이 언급에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을 대폭 줄여서 재무 안정성을 일단 확보한 다음에 경쟁력을 강화를 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가 바로 범현대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 현대중공업 그룹, 현대백화점 그룹 등 이 범현대가와 이미 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이 범현대가와 양해 각서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고요. 특히나 범현대가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항공 계열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 물류라든가 국내 항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아시겠지만 아시아나가 좀 최근 들어서 그리고 예전부터 좀 사고나 어떤 뭐 고장 이런 부분들이 좀 잦았습니다. 화면에 좀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좀 큰 사고도 좀 적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용을 하면서 좀 불안감이 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주인이 교체가 되고 항공기 정비, 부품 교체, 또 새 비행기 도입 등등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이런 불안감들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또 아무래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고 또 뭔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못하던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좀 확대할 가능성도 예상이 좀 됩니다. 근데 이제 수익성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올해부터 3% 정도 국내선 요금을 올렸고요. 내년 초에도 좌석 요금 인상이라든가 1등석 폐지 같은 일부 좀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 봤을 때는 비용이 좀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KT를 이끌 새 수장으로 50대 중반의 구현모 KT 커스터머 앤 미디어 부문장이 내정됐습니다. 하나와 현대자동차그룹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호석을 뒀는데요. 기업 연말 인사 소식 김동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KT부터 짚어보죠. 구현모 회장 내정자 내부 출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KT 이사회는 오늘 장고 끝에 구현모 사장을 선택했습니다. 구 사장은 회장 후보 9명 가운데는 현직 KT 인사로 거의 대표급이었는데요. 1964년생인 구 사장은 대학 졸업 후 바로 KT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주요 보직들을 거쳤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는 경영지원 총괄을 맡는 등 회사 전반을 파악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남중수 사장 이후 12년 만에 KT 내부 출신이 신임 회장에 선정되면서 ICT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비중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 회장 내정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발굴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 기자, 네. KT 이사회가 차기 회장 후보한테 내건 조건이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KT 이사회는 회장이라는 직급이 국민기업인 KT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대표이사 회장 제도를요, 대표이사 사장 제도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결과로 이제 내년 3월 KT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될 때 이제 KT 대표이사 회장이 아니라 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사회에 사임 요청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KT를 거쳐간 남중수 전 사장과 이석채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황창규 회장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이사회의 노력이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 대비를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KT뿐 아니라 한화그룹도 전략 부문을 신설해서 김동관 부사장에게 자리를 넘겨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관 부사장은 김승현 회장의 장남이죠. 그룹 계열사인 하나솔루션의 전략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한 게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회사인 한화의 전략부문장까지 겸직을 하게 되면서 한화가 3세 경영 시대에 한 발짝 더 들어간 모습입니다. 앞서 김승현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도 지난 8월에 최고 디지털 전략 책임자에 오른 바 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미래 대응력을 높이자 이런 취지의 임원 인사가 있었다고요? 네, 우선 재무 전문가인 현대차증권 이용배 사장을 현대로템 대표이사에 내정을 했습니다. 이 사장을 투입해서 수익성 개선 등 혁신을 맡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최병철 현대차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현대차증권 대표이사로 내정됐는데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적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또 40대 초중반 우수인재를 임원으로 대거 발탁하고 여성 임원으로 3명을 승진시켰습니다. 미래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사업 전략과 연계한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4.6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와 눈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날은 추웠지만 이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공기가 깨끗했는데요. 내일 낮까지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다가 저녁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시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청주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동안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만 지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광주와 전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3도,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10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내리는 비는 월요일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세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상장 기업들에는 공룡 같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국민연금이 경영권 개입이 가능한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만 해도 270개를 넘습니다. 이제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과연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경영 압박으로 기업의 괴로움만 가중될지 주목됩니다. 비즈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